말고요. 그거 나중에 거의 따로 모여가지고 기회가 될 때 하도록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뭐 저도 의견을 더 붙일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콘서트니까 그거 준비했겠죠? 네, 그거 준비했을 테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무슨 대학 강의관도 아닌데 뭐 서로 공부하려고 온 거 아니죠? 공부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서로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수가 좀 많아서 그렇지 덥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그죠? 사진 찍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진도 좀 찍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의견 좀 듣는 거 시간 잠깐 가지고 또 더군다나 우리 또 최고위원 후보님도 오셨는데 1분씩만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최고위원님 좀 나중에 하죠? 좀 나중에 하고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의견 혹시 뭐 미리 정하진 않았을 거고 어떻게 하냐면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잘 해보시죠. 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더 안전한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의 중심엔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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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신 분들 서로 앞에 계신 분 한 분, 뒤에 계신 분 한 분, 또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사이좋게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맨 앞에 계신 분 좀 이따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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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함 말씀하시고 잠깐만요. 성함 말씀하시고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왕조동에서 온 정성일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오늘 8월 15일을 맞이해가지고 과거사 국가폭력에 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8월 15일은 해방일이지만 분단일의 시작이고요. 국가폭력의 시작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친일 반역자들의 신분 세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단도토벌 때 서북 청년단이 지금까지 살아서 2022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거사 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고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저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전라남도 지역사를 초중고 교육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순신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순신이 임진전쟁, 정의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누가 있었습니까? 호남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제 식민지하에서 호남 의병들이 이날을 지켰고 그들이 학생 독립운동과 만주로 가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에 가르쳐야 되는지 준비를 했는데 전남 전역으로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야 되는데 이재명 의원님께 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최근에 군부독재 치하에 싸우다가 수많은 희생 나왔는데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에서 지금 발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 번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고구절절히 맞는 말씀이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니까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여기 이쪽에, 네, 성명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의 보물, 나의 봄을 기다리는 최정숙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세 가지를 설명하시려면 1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9일 이곳 순천대학교에서 명쾌한 토크쇼를 하셨던 성남시장님을 지금 같은 장소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이 나라 절반 이상의 국민에게 지지를 받으시는 자랑스러운 의원님으로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고 듣고 싶은 건 희망입니다. 오늘 토크쇼의 작은 타이틀이 더불어민주당 기살리기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원들과 윤석열을 선택한 수많은 후회하고 있는 시민들께 우리 의원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나 힘이 되는 비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깨시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말씀드릴 거야. 뭐 저도 산더미처럼 많지만 이 말씀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어두운 계절이 시작됐지만 그리고 참 길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하지만 반드시 봄은 온다. 내일도 해가 뜬다.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더 빨리 오냐 늦게 오냐 차이가 있겠죠. 함께 합시다 여러분. 네, 다음 분 받겠습니다. 네, 저쪽에 지금 뭐 핸드폰 들고 계신 분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현 의원님.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여수에서 남자아이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원님과 같습니다. 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잼명인의 마을에서 개딸들이 이재명 의원님께 아빠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기분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를 벗어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항상 두 분들께서 귀엽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한번 이재명 의원님의 귀여운 그 표정 실시간으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 어머 생각보다 키가 너무 크세요.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겠죠. 아유 귀여워.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반갑다된 나는 키도 커요. 직선한 의원님하고 비슷합니다. 주 의원님은 이만한 줄 알고 저는 요만한 줄 아는데 저는 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대선 마지막 때쯤 또 대선 이후에 오히려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 이유를 저는 나름 저 분석을 해와야 되니까 저는 무지하게 미워했거든요. 징그러워했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 일정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가 풀린 거죠. 처음에는 보니까 뭐 완전히 이상한 사람. 원래 사람이 미우면 다 미워요. 근데 생각이 바뀌면 다 이뻐 보이는 거죠. 콩깍지씨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제가 어쨌든 음해와 공격들을 워낙 많이 당했고 그걸 어쨌든 이겨내 나왔지만 온몸에는 상처투성인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씌우고 그런 게 현실이어서 아마 그걸 보고 한때 동조해서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네 해서 아마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면 더 짙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아마 저도 같은 경험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방송에서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폭도들이 군인을 이렇게 국가의 반란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군인들을 살상한 그 사건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그렇다니까 온 동네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제 입으로 이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안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들의 그런 반인륜적 행위에 내가 동조했다. 요즘 말로 하면 2차 가해에 가담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인생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겁니다. 원래는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어요. 판검사 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공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세상을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만큼이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럼 마스크 벗는 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와서 지금 이미지 나빠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또 아까 손 많이 드시던데, 네, 여기 앞에 남자분, 네, 자기 소개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수에서 업으로서 이재명 의원님을 성남시장 대표 지지했던 박열갑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의원님 정책에서 저는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지지자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배를 타면서 뭐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뭐 이제 투자의 기재라 그럴까 뭐 사갖고 뭐 2, 3년 만에 팔린 적은 없고 하나도 다 10년이 넘어서 팔기도 하고 정리 흔적이 있어도 가지고 있으면서 우연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1가구 2주택, 3주택까지 허용을 하면서 그때 당시 그 임대주택 할 수 있는 그 법을 내려놨었거든요. 그때 우연찮게 제가 세종은 앞으로 나가 여수에만 살지 않고 후손들이 살 수 있게 해서 그 세종에다 집을 2채를 구입했습니다. 욕심하게. 그때 무리를 해가지고 아마 올레팅을 한 거죠. 나의 때 이자 감당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 채무를 다 정리를 했지만서도 근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자님께서 대통령 후보 되실 때 내가 아마 카톡에가 아마 그런 여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정부에서 장례로 저는 집을 사가지고 임대주택 그 사업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우리 이재명 후보자님은 이제 후보자가 되시면서 아주 뭐 집산 사람들 뭐 있는 제약 씌우는 거예요. 그때는 나라에서 했는데 나라에서 허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고려사나 이조사에서 가진 사람들 제약 씌우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뭐 20살 때 10,000원 들고 나와가지고 오늘날에는 이제 뭐 집도 1가구 3주택이 됐습니다만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조금 있는 사람을 제약 씌우는 하는 거하고 많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저 우리 선생님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거냐면 인간은 욕망의 존재다. 그렇잖아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요. 사실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뭘 하면 그것도 어떻게 좀 나도 덕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닌 성인도 있겠죠. 근데 우리 부처님도요. 네? 자신의 그 욕망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 사막에 나가서 그 엄청난 수련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본질이에요. 욕망이 없으면 존속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개인이 예를 들면 기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이 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당연하지. 문제는 그거를 적정한 선에서 억제 규제하는 게 바로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죠. 그걸 개인에게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은 기업은 현재 있는 규정을 지키면서도 돈을 벌지만 그 규정을 어기고라도 돈을 벌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재가 약하면 제재를 감수하는데 비용이 1억이다. 돈은 100억을 벌 수 있다. 그럼 제재를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을 비난하면 안 돼요. 너 나쁜 사람. 그러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죠. 100억을 벌면, 부정하게 100억을 벌면 1000억을 날린다. 이 소위 징벌배상이죠. 내가 이거 뭐 제품을 만들어서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나한테 돈벌이가 될 수 있어 라고 믿어서 물건을 팔아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에 대한 배상은 우리나라 기껏 해봐야 3억 정도를 넘지 않을 텐데 이럴 때는 3천억 1조 원 이렇게 배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1가구 다주택 문제도 제가 개인을 비난한 바가 없어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일정한 제도화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제도 속에서 활동한 국민들을 비난하는 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주택자를 비난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돈 버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는데 저도 집 더 사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안 한 거죠. 돈이 없어도 안 해서 주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오해시고요. 이제 저는 그런 우리 민주당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그런 생각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거든요.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적대감이 있어서 없는 얘기 한 거 아니거든요. 거기 깔려 있어요. 현실이에요. 특히 수도권 서울은 더 심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를 경시하거나 돈 버는 거를 아니면 뭐 죄악시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합리적 경쟁을 하도록 정치와 국가가 해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더 많이 내잖아요. 근데 왜 정부 혜택에서 배제하냐? 재난지원금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없는 사람 도와주는 복지정책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위로해드리고 골목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그거 왜 부자를 빼냐? 세금 많이 낸 것도 억울할 수 있는데 그거 왜 뺍니까? 그렇죠? 사회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 우리가 부자를 배제하는 당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어떤 정당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 부자라고 상류층이라고 빼지 말자. 다 하되 다만 진보적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낮게 바꾸는 개혁적 대중정당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박홍원 원내대표 연설에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배제하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한 노력,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 그걸 죄악시하지 않는다. 주어진 체제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경제하고 돈을 버는 거 원장하고 거기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면 칭찬해주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맞다.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생각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오해를 푸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 네. 잠깐만요. 또 저기 남자분 이제 두 분만. 우리 어르신들. 네네네. 지금 누가? 다음 뭐 먼저 마지막에 하시고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 마지막으로. 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솔직히 밤새도 끝이 없어요. 네, 저는 여수에서 온 여수 청년 김석환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의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도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청년과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화끈한 해결 방법이 있으면 지금까지 제가 하라고 놔두지 않았겠죠. 네, 세상 일이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거죠. 다 이해하시겠지만 청년의 문제라고 보통 얘기하고 또는 저출생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다 뿌리를 들어가 보면 딱 한 개에서 나옵니다. 희망이 없다는 데서 나오는 거죠. 너무 불평등하다. 누군가는 봄에 논에 뿌릴 벽시도 없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창고에다가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썩고 쥐가 먹고 있는 상황 비슷한 거죠. 우리가 가진 자원이
고루, 똑같이는 아니지만 고루 배분돼야 예를 들면 저기 다락밭에 다락문에도 씨를 뿌리면 조금이라도 소출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 부자의 창고에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썩어 나갈 뿐이잖아.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방의 소멸 위험, 청년의 위기, 또 저출생 이런 사실은 다 똑같은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언젠가는 할 수 없이 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다른 세계 다른 나라보다 조금 앞서 나가면 엄청난 기회를 누리겠지만 뒤에 쳐져가지고 할 수 없이 질질질질 끌려가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요걸 바꾸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스퍼트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앞서야 됩니다. 근데 앞서면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미국이 쓰는 전략이 그거잖아요. 살짝 앞서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건데 저는 이 국토 균형 발전에 지방의 소멸을 막는 거 정말로 중요한 과제고 그 속에서 청년들은 지방 청년 더 어렵고 지방의 산업 기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방법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고 방법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결단의 문제입니다. 국가 자원을 어디에 주로 배분할 거냐. 국가 자원 배분에 대한 결단은 누가 합니까? 결국 집권 세력이 하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는 의대라도 하나 만들어 보자 하고 막 난리 치고 있는데 그 몇십 명 한번 해보려고 반도체 학과는 그거 몇 배, 10배가 넘겠죠. 그걸 왜 수도권에다 합니까? 수도권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만들면 지방에 있는 공대 반도체 관련된 학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져버리겠죠. 지금 그나마 그 지방에서 버티는 게 전자공학과들입니다. 취업이 잘 되니까. 근데 수도권에 그걸 증설을 해가지고 거기다 증원해주면 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의 문제인 거죠. 제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완전히 이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화석연료 써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없어요. 수출도 안 됩니다. 이제 유럽에 수출하면 탄소 발생을 맛있겠지. 그 차액만큼 전부 다 상품에다 부과를 하면 국부 유출이 돼요. 우리는 탄소 마시면서 생고생하고 그 고생의 대가를 유럽에다가 미국에다가 지불해야 됩니다. 경쟁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태양, 바람 어디 있어요? 여기? 바로 서남해안입니다. 서남해안. 호남이죠. 그래서 결국 울산도 거기는 섬 같은 게 얕은 바다가 없으니까 시내에다가 밑에 철줄로 가가지고 해상 풍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나가면 지천으로 늘렸어요. 신안군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라고 그러죠? 군 중에. 이유가 뭐예요? 1년에 250만 원 가구당 햇빛 연금, 태양광 발전을 주민들이 직접 일부 운영하면서 그 생긴 수익으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데 그 액수가 25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뭐 한 500만 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 인구들이 막 이사를 오고 있어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30대 제가 듣기로는 30대가 오면은 그냥 바로 지급해주고 40대는 1년 기다려야 되고 50대가 오면 2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해놨다더라고요. 많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 만약 거기가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풍력 발전을 해내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될 텐데 문제는 신안군 같은 데서 에너지 발전을 많이 해도 어디다가 풉니까? 바로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미 유럽에는 원자력보다도 풍력 발전이 단가가 더 싸졌어요. 이미 북유럽 이런데 더 싸졌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일 핵심적인 서남해안이고 그래서 제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주자.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대형 발전한다면 전국에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요걸 이제 완전히 바꿔가지고 역방향으로 지방에서 쭉 생산하는 거예요. 허파처럼 생산한 다음에 이걸 쭉 모아가지고 도시에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송배전망뿐만이 아니고 태양은 셌다가 약했다 그러고 바람도 풀었다 안 풀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예를 들면 뭐 가스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정 가능한 걸로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걸로 중간을 메워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산업인 거죠. 만약에 서남해안에 우리나라의 전기를 대부분 생산하는 단지를 만든다.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고 당연히 생산 설비가 필요하겠죠. 전 세계에서 우리 풍력 발전 설비는 최강입니다. 이미 수출하고 있어요. 이 날개까지는 못 만들고 토대까지 이미 몇 조 원 단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발전 설비 만들어야죠. 연구 개발해야죠. 수리 보존 관리해야죠. 전력 관리해야죠.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원 산업들도 필요하죠. 또 당연히 특히 이제 한전공대가 그러잖아요. 이거 대대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제 에너지 관련 전문 연구 기관도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드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고속도로 깔았듯이 에너지 송배전망을 정확하게 만들어 투자해주고 그 돈은 사실 정부 재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명백히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투자하게 해주자. 펀드에 가담할 필요를 주고 최소 이익률 정부가 보증해주면 돈이 별로 들지도 않아요. 재정으로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다는 거죠.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기회가 생긴다. 이 전면적인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죠.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싸니까 그 석탄 발전 계속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원자력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원자력 다시 한번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지금 원자력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좀 국가 단위의 대대적인 좀 혁신 이게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앞으로 지금보다는 내 자식이 더 잘 수 있을 거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다. 믿어야 출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다. 내 노후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출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자. 희망을 만들자, 대체. 희망의 근거를 현실로 만들어갈 계획이라도 세우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죠. 그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고, 생각과 철학이 뚜렷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길을 낼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알아야. 그리고 자주 얘기하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게 그게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죠. 그게 유명한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 뻔히 보이는데 저는 이미 뻔히 보이는데 재생에너지로 전 세계가 전환하는데 이 에너지의 보고를 버려두고 어디서 길을 찾습니까? 네. 여러분 갑시다. 어르신하고 우리 어르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시켜가지고. 네. 장장 말씀하시는데 필요하시고 있는데 제가 참여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지금까지는 뭐 당에 대한 사항은 얘기를 없어서 우리 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의원님 여기 순천을 오신 데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나오면 마이크 세게 하면은 요거 또 곤란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저희 당이 분열로 있었어요. 그래서 대선을 하면서 나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민원을 이어서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봤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한마디로 유친계나 무슨 모임을 해도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회원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안 되면 대의원이라도 연결을 받아서 이렇게 그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저 팥싸움만 해가지고 두 사람이 고장을 안 붙여서 이런 세상이 안 돼버렸습니까? 70만 표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못 이기고 애통하게 이 전라남도 이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텔레비를 못 봅니다. 뉴스를 안 봐요. 그런 실정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이재명 의원님께서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회원 누구나 첫째는 주민, 그 다음에는 당원, 또 권리당원, 또 뭔 당원 해서 좀 우애하고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시군에서 움직이는 것은 소통이 안 됩니다. 안 되므로 안 되니까 이것을 소통을 해서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봐갖고 책 갖고 읽는 거 아닙니다. 이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지. 주민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많이 해야 저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고 굳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귀찮게 내도 보려고 모르지만은 당에 민원실 하나 두라고 사람 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안 하고 있어. 그래갖고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당파 싸움 하지 말고 이때는 이런 것도 지금 대의원들 있죠. 최고위원들 할 때는 그 당 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이것도 다음에 했으면 패가 안 나가지. 양쪽 뜯어먹고 이런 짓거리는 안 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머리가 아파. 선진국에서는 한마디로 뭔 일이 생기면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부 야당 여당이 없이 이렇게 합해주는데, 우리는 민주당 하나만 해도 합해줄 수가 없어. 요거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부터 이게 몸을 다 바친 헌신은 당입니다. 우리들이 그랬어요. 김대중 씨라면 그냥 막 물루를 안 가리고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비나 좀 보게 해주고 5년 다 갈 것인가, 그 안에 처리가 될 것인가 좀 잘 해주세요. 네, 우리 어르신 말씀 버릴 게 한 개도 없는 많은 말씀이세요. 정말 많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제 어떤 심정일까, 저는 이제 상대의 심정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편이에요. 역지사지 하려고 정말로 노력하고. 그래서 어떤 심정일까, 우리 호남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민주당에 대한 느낌.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자식 새끼 같은 느낌? 남편하고 하니까 남편은 버리면 되잖아. 진짜 막 따오지 버리는데 이 자식은 버릴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너한테 뭐 혜택 보려고 그랬냐? 니 잘되고 그래서 집안 잘되고 세상 잘되면 좋겠다, 니 역할 잘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고 좀 잘하려는 노력하고는 왜 그리 싸우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이 하나로 호남을 텃밭으로 여기지 않고 회초리로 여기겠다 말씀을 전에 드렸던 이유가 사실 그런 거였습니다. 회초리가 돼야죠. 이제 정말 아무것도 특별히 바라는 것 없이 개혁 민주 세력이라는 이유로 아주 오랫동안 다 던져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애통해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한다고 하는 정치인 또는 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 마음에 쏙 들지가 않는다. 쏙 들기는 그냥 참 눈밖에 난다, 이게. 그 느낌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저도 뭐 끊임없이 생각하죠. 우리가 정당은 집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권력, 정치 권력을 획득해가지고 그 권력으로 더 나은 세상 만들어서 다시 평가받고 다시 또 권력 위임받고 하는 게 그 정치인데 이게 충분히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또 당원들이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위라는 표현도 참 싫습니다만 너무 달라요.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뭘 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죠? 알고 싶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래 해라 해도 말도 안 듣고 한번 뽑아놓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우리는 뭐냐 그러냐? 내가 조리냐? 그럼 선거 때만 투표하는 기계냐? 그리고 지배당하는 대상이냐? 내가 백성이냐? 내가 왕조의 백성이냐?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냐? 내가 좀 모르겠다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권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이 장기적 비전에 의한 체계적 준비를 잘 안 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다 영역으로도 진출해야 되지만 전국으로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막 80% 넘게 막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이러는데도 딴 데 가니까 막 20%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국 정당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전국 정당화를 하는데 그게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쪽에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도 해드리고 그쪽에 예를 들면 당직할 때 부대변인 자리라도 하나씩 해서 경력 관리라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또 일상적으로 정치 활동이 여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기는 민주당이라는 말을 하면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힘을 주는 장기적 계획을 좀 수립해서 열심히 하는 거 비례대표라도 거기는 뭐 몇 석 배정하든지 그냥 그거라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불편할지 몰라도 기초원 3명 이상 뽑아라 2명씩 뽑고 하니까 그쪽 아예 안 돼요. 여기처럼 여기도 우리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3명 이상 5명이 뽑게 하자. 그럼 이쪽에도 그쪽 당이 좀 진출하겠지만 영남에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쪽이 어쨌든 여기 2배 아닙니까? 2배.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있고 그게 합리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지원들도 할 수 있는 만큼 좀 하자. 당시에 좋은 지역하고 없는 지역 우리만 할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에서 활동하게 하면 그 집권에 도움이 된다. 그게 전국 정당화를 위한 갖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핵심입니다. 당원하고 당이 소통하는 구조가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 소위 언론 환경들이 워낙 안 좋아서 우리 민주당이 하는 일은 안 알려주고 나쁜 것만 알려주고 왜곡하고 뭐 이러니까 그때 뭐 했어요? 당보 만들어가지고 유인물로 찍어가지고 그거 뿌리러 다니셨죠? 안 해보셨나 보네. 고문님들 정도 되는 분들이 하셨던 거죠. 뿌렸던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수단들이 있는데 당이 뭘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건 없고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만 보시죠. 언론을 통해서만 국민과 소통을 하니까 언론이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통과시키고 아니면 살짝 뭘 묻혀서 보내기도 하고 아예 막아버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당이 국민들하고 일체감 형성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당에게 얘기할 소통 통로가 있냐? 그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건 그건 물리적으로 보면 지역위원회 뭐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당으로 직접 할 수 있냐? 없고 당대표 만날 수 있냐? 못 만나고 어렵죠. 이게 단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절이. 그래서 저는 이걸 극복하는 게 중요 과제다. 우리가 당이 국민 속에 있어야 된다. 국민 옆에 있어야 된다. 국민 뒤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론 수렴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소통 구조를 하다못해 영 안 되면 요새 카톡 있잖아요. 카톡으로라도 뭐 한다고 보내줘야지 한 번씩. 그죠?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SNS로 보내도 되겠고 플랫폼도 만들면 되고 지금 하는 것처럼 당원들이 당에 청원도 하고
당의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투표도 하고, 투표를 일상으로 하는 것도 하나씩 띵동 오면, 뭐 무슨 우리 특검 할까요? 응? 투표하고, 그 탄핵할까요? 투표하고, 하지 말하면 안 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다. 소통, 국민과 당의 소통, 당원과 그 다음에 당의 소통. 그래서 지금은 피라미드처럼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당원, 지지국민, 이게요, 올라갈수록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이게 일치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걸 대신하는 게 당이잖아요.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 그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되세요. 제가 보기에는. 너는 알지 마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그야말로 소통과 혁신이다. 이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자. 제가 그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요. 지역위원회든 시도당이든, 시도당이 규모가 너무 크면 사실은 어렵죠. 10만 명, 10,000명 모일 수는 없으니까 지역위원회별 당원 총회를 좀 제도화하든지 일상화하자. 모여서 야유회 당원 가고, 당원들끼리 토론도 좀 하고, 신경질도 한번 내보고, 칭찬할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원이라는 소속감도 가지면 좋겠다. 호남이나 수도권의 당원들이 워낙 많아서 불편할지 혹시 모르겠는데, 그럴수록 당원들이 당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토론하고, 또 설명 듣고, 의견 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투표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니까 우리 어르신께서도 너무 걱정 마시고요. 국민 속의 민주당, 진정한 민주정당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기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이 먼 길을 여러분 뵙겠자고 일부러 오셨으니까 짧게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선의 서영교 최고위 후보님부터 하겠습니다.